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겉모습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세상에 통쾌한 일침을 날린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낡은 고물상에서 평생을 살아온 장도연 할아버지. 세상은 그의 투박한 손과 허름한 옷차림만 보았죠. 하지만 그 소박한 옷 속에 숨겨진 진실은 미술관 관장조차 무릎 꿇게 만들 800억 원대 명화의 소유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손자와 함께 찾은 미술관 입구에서 입장료낼 돈은 있나요? 라는 모욕적인 질문을 들었을 때 할아버지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 침묵은 굴복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오만함에 맞서 가장 우아하고도 가장 강력한 복수를 준비하는 비장한 선언이었죠. 과연 할아버지는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진짜 가치를 세상에 증명했을까요? 그리고 그를 무시했던 미술관 안내원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놓치고 사는 진정한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가슴이 뻥 뚫리는 감동을 느끼실 겁니다. 한 장. 고물상 할아버지의 평범한 일상. 부산의 해안가에 인접한 장소. 이곳은 짠 바다 내음과 눅진 쇳가루 냄새가 뒤섞인 마치 시간의 폐기장 같은 공간입니다. 빛바랜 간판에 만물 고물상이라는 글자가 겨우 남아 있었죠. 장도연 할아버지는 그 만물 고물상의 주인입니다.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고철과 헌가구, 깨진 유리 조각 사이를 그의 삶터로 삼아왔어요. 그의 손은 굳은 살과 때가 박혀 거북이 등처럼 단단했고, 얼굴의 주름은 마치 수십 년 된 지층처럼 깊게 파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언제나 맑고 깊은 바다처럼 조용히 빛났죠. 오늘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망가진 세탁기의 모터를 분리하고 쓸모를 잃은 구리선을 묶는 단순한 노동이 이어지는 날이었습니다. 주변은 온통 녹슬고 버려진 물건들이지만 도연에게는 이 모든 것이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하는 보물이었습니다. 그는 물건의 겉모습 대신 그 안의 깃든 가치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었죠. 저녁 무렵 따뜻한 바람이 고물상 깊숙이 불어들어왔고 그와 함께 해맑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할아버지, 민준이 왔어요. 도연의 유일한 혈육이자 삶의 낙인 손자 민준이었습니다. 민준은 학교 가방을 던져놓고는 할아버지 옆에 쪼그리고 앉아 낡은 라디오를 만지작거렸죠. 민준의 눈에는 고물상이 아니라 신기한 박물관처럼 보였으니까요. 오늘도 열심히 돈 벌었어요? 내일 미술관 가기로 했잖아요. 표 살 돈은 충분해요? 민준이 걱정 반 기대 반의 목소리로 묻습니다. 도연은 묵묵히 구리선을 감던 손을 멈추고 웃습니다. 걱정 마라. 할애비가 너 먹여 살릴 돈은 충분히 있지. 그는 민준을 따라 고물상 안쪽 그들의 거처로 들어섭니다. 좁고 허름한 그 방 한 구석에는 두꺼운 베이지색 천이 꼼꼼하게 덮인 채 일반 가구들과는 확연히 다른 크기의 직사각형 물체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가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철저히 숨겨온 진짜 보물이 바로 저 천 아래에 잠들어 있었죠. 그 그림은 수년 전 도연이 한밤중에 혼자 해외 경매에 접속하여 거액을 주고 낙찰받은 것이었습니다. 그의 고물상 수입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조용히 투자해 온 주식과 부동산으로 마련한 돈이었죠. 그는 예술을 향한 순수한 열정을 가슴에 품고 살아왔지만 그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의 때 묻은 작업복과 고물상 간판만을 보았지.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예술적 안목과 재력은 보려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에게 그 그림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세상의 편견에 맞서는 자신만의 자존심 같은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민준에게 밥을 차려주며 내일 미술관에 가서 어떤 그림을 보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민준은 눈을 반짝이며 아, 나 뉴스에서 본 적 있는 르누아르 그림이 보고 싶어요. 아니면 모네 그림도 좋고요. 그 그림들은 다 엄청 비싸죠? 라고 말합니다. 민준의 순수한 말에는 비싼 것은 좋은 것이라는 세상의 공식이 그대로 녹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공식을 만든 세상의 잣대가 내일 민준에게 상처를 주게 될 수도 있다는 예감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걱정하는 대신 그래, 내일 세상에서 제일 비싼 그림을 보러 가자. 라고 대답하며 민준의 등을 다독입니다. 그의 눈빛은 고물상에 덮인 그 그림처럼 숨겨진 진실의 무게를 담고 있었죠. 민준이 잠든 후 도연은 조용히 일어나 천이 덮인 액자 앞에 서서 한참 동안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의 보물은 아직 세상에 드러날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일의 외출이 그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도연은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고물상에는 평소와는 다른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도연은 평소 구겨진 작업복을 벗어 던지고 옷장 깊숙한 곳에 넣어 두었던 유일한 외출복을 꺼냈습니다. 짙은 회색의 낡은 정장 재킷과 단정하게 다려진 면바지였습니다. 옷 자체가 수년의 세월을 견뎌낸 탓에 다소 투박하고 촌스러웠지만 도연은 나름대로 격식을 차린 것이었죠. 그는 면도날로 거칠어진 수염 자국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뻣뻣하게 선 머리카락을 물로 눌러 정돈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꾸미지 않은 그의 모습은 여전히 고물상 할아버지라는 틀을 벗어나기 어려웠어요. 그의 손목에는 수백만 원짜리 시계 대신 고물상에서 주워 고친 낡은 회중시계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겉모습보다는 시간에 대한 약속과 신뢰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민주는 아침부터 들떠서 몇 번이나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살폈습니다. 민주는 새로 산 운동화와 티셔츠를 자랑스레 내밀었지만 할아버지의 옷차림을 보더니 문득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옷 너무 오래된 거 아니에요? 우리 미술관 가는 건데? 민준의 말에는 악의가 없었지만 도연은 세상의 잣대가 어린 손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느끼며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빙긋 웃으며 민준의 어깨를 감싸 안습니다. 옷이 낡았다고 그림을 못 보는 건 아니란다. 중요한 건 그림을 보려는 마음이지. 민준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작은 어깨에는 벌써 세상이 부여하는 겉모습의 무게가 얹혀진 듯했습니다. 도연은 외출 직전 항상 해오던 의식처럼 고물상 뒷방의 낡은 금고 앞에 섰습니다. 그는 열쇠를 돌려 금고 문을 열었고 그 안에는 두툼한 현금 뭉치나 금괴 대신 잘 정리된 투자 서류와 해외 경매 기록 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서류들은 그의 숨겨진 재력과 안목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그는 실제로 수십 년간 고물상에서 번 돈을 알뜰히 모으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미래 가치를 예측하여 투자를 감행하는 숨은 현인이었죠. 특히 이 모든 것이 그가 그림 한 점을 소유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힘이었습니다. 그는 서류철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세상은 겉모습에 속기 마련이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이지. 라고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도연은 금고 문을 닫고 민준에게
내일 갈 미술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미술관은 말이다. 그냥 예쁜 그림만 걸어 놓은 곳이 아니란다. 사람들이 그림 속에 담긴 화가의 마음, 그 시대의 이야기, 그리고 사람들의 꿈을 보는 곳이지. 도연의 설명을 들으며 민준의 눈은 다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문득 며칠 전 할아버지가 했던 말을 기억해냅니다. 할아버지, 며칠 전에 할아버지가 이미 엄청난 보물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저기 천 덮인 그림이에요? 민준의 순수한 질문에 도연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림도 보물이지만 가장 큰 보물은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이 마음이지. 하지만 저 그림은 하레비의 마지막 비밀 무기 같은 거란다. 이 말은 민준에게는 단순한 할아버지의 농담이었지만 도연에게는 다가올 순간을 준비하는 비장한 각오와 다름없었습니다. 이윽고 그들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연의 투박한 옷차림과 민준의 깔끔한 새 옷은 묘한 부조화를 이루었지만 그들의 손은 단단히 맞잡고 있었습니다. 미술관으로 향하는 버스 안, 도연은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도심의 풍경을 무심한 듯 바라봅니다. 그는 자신이 곧 마주하게 될 세상의 편견과 그 편견에 맞서 조용히 승리하겠다는 다짐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 모든 것을 하는 이유는 단 하나, 세상의 겉모습에 휘둘리지 않고 순수한 가치를 볼 줄 아는 민준의 마음을 지켜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미술관이 가까워질수록 도연의 가슴은 미묘한 긴장감과 함께 단단한 결의로 가득 차오릅니다. 도연과 민준은 시내버스를 타고 마침내 S시림 미술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미술관은 최신 건축 양식으로 지어져 그 웅장하고 세련된 외관이 마치 도연의 낡은 옷차림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듯했습니다. 매끄러운 유리벽과 대리석 기둥이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고 입구 주변에는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민준은 미술관의 규모에 압도되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우와, 할아버지, 진짜 멋있어요. 여기가 그 르누아르 그림이 있는 곳이에요? 민준의 순수한 기대감은 도연의 가슴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죠. 그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미술관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입구에는 검은 정장 차림의 안내원이 서 있었습니다. 20살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마치 자신이 미술관의 품격을 대변하는 사람인 양 어깨에 힘을 주고 있었죠. 도연이 매표소로 가기 위해 다가가자 안내원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안내원의 눈동자는 도연의 투박한 외투와 먼지 낀 듯한 낡은 신발에 잠시 머물렀고 곧 경멸에 가까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연은 그 미묘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안내원이 나지막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묻습니다. 잠시만요. 혹시 예매하셨나요? 아니면 현장 구매를 하실 건가요? 현장 구매할 겁니다. 라고 대답하자 안내원은 한숨을 쉬듯 얕은 숨을 내쉬더니 노골적으로 그들을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특히 민준이 들고 있던 낡은 배낭과 도연의 주머니에 달린 회중시계의 시선이 멈추었죠. 마치 도연의 모든 소지품이 미술관의 격을 떨어뜨리는 고물이라도 되는 듯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귀에만 들릴 정도의 작은 목소리로 혹시 입장료내 또는 있으세요? 현금 없으시면 카드로 하셔야 하는데, 그리고 관람하기 부적절한 복장이신데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안내가 아니라 명백한 모욕이었습니다. 복장이 부적절하다는 말은 마치 당신들은 이런 곳에 올 자격이 없다는 선언처럼 들렸죠.
민주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안내원의 싸늘한 눈빛과 할아버지의 굳어진 표정에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민주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불안하게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래요? 빨리 들어가요.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맑은 눈빛이 안내원의 오만한 눈빛과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도연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의 불꽃이 일렁였지만 그는 겉으로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여기서 그 안내원과 언쟁을 벌여봤자 민준의 마음에 더 깊은 상처만 남길 뿐임을 알았습니다. 세상의 편견은 논리나 말다툼으로 깨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도연은 단지 민준의 손을 단단히 잡고 천천히 몸을 돌려 미술관 입구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는 뒤돌아서는 순간에도 안내원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억눌린 분노이면서 동시에 곧 터져 나올 거대한 폭풍의 전조와도 같았습니다. 민주는 영문도 모른 채 할아버지에게 끌려가면서 뒤를 돌아보며 미술관을 바라봅니다. 민준의 눈가에는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냥 와요? 우리 그림 보러 왔잖아요. 민준의 실망한 목소리는 도연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도연은 민준을 안아주며 미안하다. 다음에 오자. 오늘은 아레비가 갑자기 컨디션이 안 좋네.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이미 알고 있었죠. 할아버지가 겪은 모욕이 어떤 것인지 말입니다. 그들은 미술관 근처 벤치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있었습니다. 미술관의 화려한 외벽과 그들의 초라한 모습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순간이었죠. 도연은 굳게 담은 입술을 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입장 거부를 당한 것이 아니라 그가 수십 년간 쌓아온 삶의 가치와 자존심이 짓밟혔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세상이 그의 겉모습이 아닌 그의 진짜 가치를 똑똑히 보게 만들겠다고 말입니다. 그는 조용히 손자의 눈물을 닦아주며 마음속으로 계획을 실행해 옮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미술관에서 돌아온 장도연은 고물상 뒷방에 들어서자마자 굳게 닫았던 문을 잠갔습니다. 민주는 아직도 울음이 그치지 않은 채 방 밖에서 할아버지, 나 때문에 미안해요. 다음부터는 깨끗한 옷 입고 갈게요. 라고 흐느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도연의 가슴을 수천 개의 바늘로 찌르는 듯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는 잘못이 없는데도 세상의 편견 때문에 스스로를 탓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문고리를 잡고 잠시 망설이다가 마음속의 폭풍우를 억누르며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섭니다. 방 한 구석, 천이 덮인 거대한 직사각형 액자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잠자고 있는 거인 같았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다가가 무거운 베이지색 천을 한 손으로 잡고 단숨에 걷어냈습니다. 빛이 없는 좁은 방 안에서 그림은 자체적으로 발광하는 듯한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고흐의 제자라 불리는 유럽 유명 화가 오거스트 샤르망의 희귀작 새벽의 해안이었습니다. 수채화 같으면서도 유화의 깊이를 가진 독특한 질감. 영롱하게 빛나는 푸른색과 붉은색의 조화는 고물상의 낡은 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격조 높은 아름다움을 뿜어냈습니다. 이 그림의 가치는 어제 그를 문전박대한 미술관의 1년 예산과 맞먹거나 그 이상일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그림 앞에서 한참 동안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는 이 그림을 산 이유를 되새겼습니다. 남에게 보여주거나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
고단한 삶 속에서도 순수한 예술혼과 미적 안목을 놓치지 않으려는 자신과의 약속이자 버팀목이었죠. 그는 그림 속의 깊은 바다 색깔을 바라보며 자문했습니다. 이 그림의 가치를 아는 내가 고작 문지기의 겉모습 판단 때문에 모욕을 당해야 하는가? 그리고 내 손자가 그 상처를 고스란히 받아야 하는가? 그의 손이 그림의 액자 모서리를 조심스럽게 쓸었습니다. 며칠 후 S시립미술관은 개관 10주년 기념 기증식을 성대하게 열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미술계 전체가 주목하는 큰 행사였죠. 원래 도연은 이 그림을 익명으로 시간이 더 흐른 후에 기증할 생각이었습니다. 혹은 죽기 전에 민준에게 물려줄 계획이었죠. 하지만 어제의 모욕은 그의 계획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분노를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입증하는 것이므요. 그래, 이 그림은 마땅히 세상의 빛을 봐야지. 도연은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나를 거절한 그 세상에게 가장 눈부신 모습으로 드러나야 해. 그는 미술관이 그토록 갈망하는 자신들의 위상을 단번에 끌어올릴 수 있는 작품을 그들이 문전박대했던 고물상 노인이 소유하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안목의 문제였습니다. 도연은 곧바로 낡은 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평소 알고 지내던 미술품 운송 및 복원 전문가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 전문가는 도연이 그림을 소유하고 있음을 아는 유일한 외부인이었죠. 도연은 낮은 목소리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그림 말일세, 내가 S시립미술관 기증식에 맞춰 기증을 결정했네. 익명은 아닐세, 내 이름으로 공개적으로 자네가 내일 아침까지 완벽하게 포장하고 운송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게. 기증 절차도 미술관 측에 오늘 당장 통보하고. 전문가는 도연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놀라 말을 잇지 못했지만 도연의 단호한 목소리에서 더 이상 질문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도연은 그림을 다시 한번 찬찬히 바라봅니다. 그림 속 새벽의 해안은 마치 오늘 고물상에 내린 빛처럼 강렬했습니다. 그는 그림을 다시 천으로 덮었습니다. 이 침묵 속에서 도연은 이미 미술관에 던질 핵폭탄의 기폭장치를 작동시킨 셈이었죠. 그는 문을 열고 나와 마당에서 혼자 쭈그리고 앉아있는 민준에게 다가갑니다. 민준아, 괜찮다. 할아버지가 멋진 걸 보여줄게. 세상은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란다. 민준은 할아버지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다가올 대립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도연의 결심이 실행된 다음 날, S시립미술관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관장실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관장인 김원철은 50대 후반의 미술계 거물로 냉철한 사업가, 기질과 예술에 대한 집착을 동시에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비서에게서 받은 문서를 들고 연신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문서는 바로 오거스트 샤르망의 미공개작 새벽의 해안의 기증 의사 통보서였죠. 이럴 수가. 샤르망의 초기 걸작? 해외 경매에서 미스터리한 한국인에게 낙찰되어 행방이 묘했던 그 작품이 우리 미술관에? 그것도 개관 10주년 기념 기증으로? 김 관장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관장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는 즉시 미술계와 언론에 이 소식을 조심스럽게 흘리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작품 하나가 미술관의 위상을 국내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죠. 김 관장은 기증자의 신원을 극비에 붙이라는 지시에 따라 통 큰 익명의 컬렉터라는 가십성 기사를 먼저 퍼뜨리도록 했습니다. 모두가 그 컬렉터가 강남의 재벌 2세나 IT 거물일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역시 예술을 사랑하는 진정한 재력가는 따로 있어. 우리 미술관의 안목을 알아본 거지. 관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기증식 당일 이 익명의 기증자에게 온갖 극진한 예우를 베풀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술관 내부의 분위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기증 작품의 가치와 기증자에 대해 이야기하며 들떴습니다. 모두가 미술관의 위상이 높아질 것을 기대했죠. 하지만 정작 미술관의 문지기 역할을 하는 안내원은 이 거대한 소식의 무게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민호라고 불리는 이 안내원은 며칠 전 도연과 민준을 문전박대했던 바로 그 청년이었습니다. 민호는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면서 거들먹거렸습니다. 이번 기증자 대단하죠? 제가 보기엔 최소 재벌 3세쯤 될 거예요. 그 정도 클래스가 아니면 샤르망 작품을 기증할 수 없죠. 하여간 요즘은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이 명품 미술관을 자꾸 드나들려 해서 문제예요. 며칠 전에도 누가 봐도 고물상에서 튀어나온 듯한 할아버지랑 손자가 와서 제가 미리 걸렀죠. 그런 사람들은 미술관의 격을 떨어뜨린다고요. 민호는 자신의 행동이 미술관의 품위를 지킨 업적이라도 되는 양 으스댔습니다. 그의 동료 한 명이 눈치를 보며 그래도 너무 심하게 말씀드린 건 아닐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묻자 민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니요, 단호해야 합니다. 예술은 아무나 향유하는 게 아니에요. 겉모습이 바로 그 사람의 경제력과 교양 수준을 대변하는 겁니다. 민호의 오만함은 최고조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며칠 전 내쫓았던 그 고물상 할아버지가 미술관이 그토록 열광하는 통 큰 컬렉터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김 관장은 기증식 당일 기증자가 직접 참석하여 축사를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도연은 이 요청을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물 흐르듯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고물상에서 그림의 운송 과정을 꼼꼼히 체크했고 그림이 미술관에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그가 할 일은 기증식 당일 가장 극적인 순간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민준에게도 이 사실을 비밀에 붙였습니다. 민준에게는 단순한 할아버지와의 두 번째 미술관 방문으로 알게 하고 그 자리에서 모든 진실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이죠. 다음 날 미술관은 기증식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레드 카펫이 깔리고 작품이 전시될 특별 구역에는 삼엄한 경계가 펼쳐졌습니다. 이 모든 화려한 준비는 며칠 전 문 밖에서 쫓겨났던 장도연 할아버지 단 한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입구에서 어깨에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곧 등장할 재벌 기증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복장과 태도를 점검했습니다. 그는 자신만만했고 도연의 등장이 가져올 거대한 폭풍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디데이 S시립미술관 개관 10주년 기념 기증식 당일이 밝았습니다. 미술관 로비는 전례 없이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고 기자들과 미술계 인사들 그리고 정재계 VIP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모두가 기대에 찬 얼굴로 익명의 거물 컬렉터와 그가 기증할 샤르망의 작품 새벽의 해안을 기다리고 있었죠.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호화로운 대화가 오갔지만
그 모든 소음 속에는 곧 공개될 작품과 기증자에 대한 궁금증이 팽팽하게 감돌았습니다. 무대의 중앙에는 작품을 가린 거대한 붉은 천이 덮여 있었고, 김 관장은 연단에 올라 환영사를 시작했습니다. 김 관장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저희 S시립미술관은 한국미술사의 한 획을 긋는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거스트 샤르망의 최고 걸작, 새벽의 해안을 저희 미술관에 기증해 주신 통큰 컬렉터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관장이 연설을 마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윽고 하이라이트인 작품 공개 시간이 되었습니다. 관장이 작품을 향해 손을 뻗자 직원 2명이 붉은 천을 양쪽으로 조심스럽게 잡아당겨 올렸습니다. 천이 거치는 순간 장내에는 일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샤르망의 새벽의 해안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강렬하면서도 섬세한 아름다움을 발산했습니다. 그림 속 새벽의 푸른빛과 지평선 너머로 터져 나오는 주황빛 노을은 보는 이들의 영혼을 울리는 듯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작품을 감상했고, 기자들은 쉴 새 없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김 관장의 얼굴에는 이제 미술관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모두가 궁금해하는 기증자의 신원을 공개할 차례였습니다. 김 관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 이제 이 위대한 결단을 내려주신 분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저희 미술관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드높여주신 진정한 미학적 안목을 소유한 분입니다. 기증자이신 장도연 선생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장내에는 다시 한번 거대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VIP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장도연, 누구지? 처음 듣는 이름인데. 사람들은 재벌가나 유명 컬렉터의 이름을 예상했지만 그들의 추측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문이 열리고 장도연 할아버지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며칠 전 입었던 낡고 투박한 회색 정장 재킷 차림이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손자 민준이 낯선 분위기에 긴장한 채 걸음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김 관장과 몇몇 고위 직원들은 그의 등장에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들이 상상했던 우아하고 세련된 컬렉터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었기 때문이었죠. 김 관장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프로다운 미소를 지으며 장도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장도연의 등장은 한 사람에게 가장 강력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미술관 입구에서 손님들의 동선을 관리하던 안내원 민호였습니다. 민호는 기증식 진행을 돕기 위해 무대 뒤편에 서 있다가 장도연을 발견하는 순간 그의 얼굴은 핏기가 싹 가시고 말았습니다. 저 할아버지가? 고물상 할아버지가? 샤르망 그림의 주인이라고? 민호는 며칠 전 자신이 입장료 낼 돈이 있느냐, 복장이 부적절하다며 문전박대했던 그 노인이 지금 미술관의 모든 영광의 중심에 서 있는 기증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빨개졌고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오만했던 자존심과 편견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급히 인파 속으로 숨어들려고 했지만 이미 몇몇 동료, 직원들이 그의 경직된 표정을 보고 미묘한 눈빛을 교환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연은 연단에 올라 김 관장의 옆에 섰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았지만 길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청중이 아닌 며칠 전 자신을 모욕했던 입구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하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림은 누구나 볼 수 있어야 한다. 그 사람의 옷차림이나 가진 돈이 아니라 나는 이 그림이 모두의 꿈을 담는 바다가 되기를 바랄 뿐이다. 그의 이 짧은 한마디는 미술관의 격식과 편견을 동시에 겨냥하는 날카로운 일침이었습니다. 장내는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고 사람들은 이 평범한 노인이 가진 비범한 존재감에 압도당했습니다. 기증식이 끝난 다음 날 아침, S시립미술관은 폭풍이 지난 뒤처럼 조용하면서도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김 관장은 관장실에 앉아 어제의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장도연 할아버지의 낡은 옷차림과 그가 남긴 짧고 강렬한 메시지, 그리고 며칠 전 입구에서 도연을 막아섰다는 안내원 민호의 이야기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민호의 경솔한 행동은 단순한 직원의 실수가 아니라 미술관 자체가 가진 고질적인 오만과 편견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김 관장은 비로소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겉모습에만 치중하여 컬렉터를 찾았지만 정작 진정한 안목과 겸손을 가진 거물은 문 앞에서 쫓겨났던 것이죠. 김 관장은 비서에게 장도연의 주소를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최고급 승용차 대신 조용하고 평범한 검은색 세단을 운전하여 부산의 만물고물상으로 직접 향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정장 대신 단정한 비즈니스 캐주얼 차림으로 최대한 격식을 낮췄습니다. 차가 고물상 앞에 멈춰 섰을 때 김 관장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녹슨 고철들과 쓰레기가 뒤섞인 고물상 입구는 어제 그가 섰던 미술관의 레드 카펫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세상이었습니다. 김 관장이 고물상 안으로 들어서자 장도연은 때마침 커다란 폐지 뭉치를 묶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김 관장의 방문에 놀라지 않은 듯 묵묵히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김 관장은 도연 앞에 무릎을 꿇을 듯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제 기증식에서의 위풍당당함 대신 진심 어린 사과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장도연 선생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 관장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저희 직원의 무례함으로 선생님과 귀한 손자분께 상처를 드린 점 미술관 관장으로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저희 미술관의 오만함이 빚은 결과입니다. 도연은 고철 뭉치를 묶던 끈을 매듭 지은 후에야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김 관장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지난 모욕에 대한 어떤 원망이나 분노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하고 깊은 통찰만 담겨 있었죠. 도연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관장님께서 여기까지 직접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그 안내원 청년에게 화난 것이 아닙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이 잣대에 마음이 아팠을 뿐이죠. 김 관장은 도연의 넓은 포용력에 더욱 죄송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미술관은 이 오점과 실수를 만회하고 선생님의 숭고한 기증 정신을 영원히 기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사회는 선생님을 S시립미술관의 명예의 후원자로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자리는 미술관의 모든 행사에 VIP로 초청되며 미술관 운영에 대한 자문 권한까지 가지시는 최고 예우입니다. 김 관장은 서류를 도연에게 정중하게 건넸습니다. 이 제안은 단순한 명예가 아니라 도연이 미술관에 들어설 때 그 누구도 그를 막을 수 없는 절대적인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받아들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명예후원자. 겉모습만으로 자신을 판단했던 그 공간에 그 누구보다 높은 지위를 가지고 들어가라는 세상의 새로운 제안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고물상이나 지키는 늙은이에게 너무 과분한 자리요. 하지만 관장님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이는 의미에서, 그리고 앞으로 이 미술관이 겉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를 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안을 수락하겠습니다. 김 관장은 감격했습니다. 그는 도연이 단순한 재력가가 아니라 인생의 깊이와 철학을 가진 사람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고물상에서의 사과와 명예 후원자 임명은 미술관의 오만을 깨뜨리고 새로운 가치를 수립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한편 미술관에서는 도연을 문전박대했던 안내원 민호가 결국 자진해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는 동료들의 따가운 시선과 자신의 경솔함 앞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죠. 장도연은 직접적인 징계를 원하지 않았지만 민호는 이미 그의 침묵 속에서 가장 큰 징계를 받은 셈이었습니다. 모든 사건이 일단락되고 며칠 후 S시림 미술관은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새로운 내부 지침을 받았고, 입구 안내원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공손하고 진심 어린 태도로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죠. 그리고 오늘 미술관은 가장 특별한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도연 할아버지와 손자 민준이 미술관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낡은 버스가 아닌 김 관장이 보낸 미술관 측의 최고급 차량을 타고 말입니다. 도연은 여전히 소박했지만 명예 후원자라는 상징적 지위가 그에게 보이지 않는 아우라를 입혀주었습니다. 그가 차에서 내리자 김 관장이 직접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극진한 예우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장 선생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준 군도 오랜만이에요. 이제 언제든 편하게 오셔서 귀한 작품들을 마음껏 감상하십시오. 도연은 손자의 손을 잡고 미술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안내 데스크와 입구 주변 직원들은 모두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그들의 눈빛에는 이전의 경멸 대신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며칠 전 그들을 막아섰던 입구 주변을 지나쳤습니다. 그곳에는 새로운 안내원이 서 있었지만 도연의 시선은 잠시 더 깊은 구석을 향했습니다. 그 구석에는 이전 안내원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퇴직 절차를 밟기 위해 잠시 마지막 근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민호는 도연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부끄러움과 후회, 그리고 세상의 잣대가 뒤집힌 데서 오는 비참함으로 새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 전 도연에게 던졌던 모욕적인 말을 되새기며 스스로를 비난했습니다. 자신이 문전박대했던 그 노인이 지금은 미술관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등에 업고 들어서는 모습을 보면서 겉모습만으로 모든 것을 재단했던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도연은 민호를 스쳐 지나가면서도 그에게 어떤 말도 어떤 눈빛도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으로 그를 용서하는 듯했지만 그 침묵이야말로 민호에게는 가장 큰 응징이었습니다. 도연은 김 관장의 안내를 받으며 자신이 기증한 샤르망의 새벽의 해안 앞에 섰습니다. 그림은 수많은 관람객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민주는 드디어 자신이 보고 싶었던
그 그림 앞에 서서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림 속 새벽의 빛은 마치 할아버지의 눈빛처럼 강렬하고 따뜻했습니다. 민주는 할아버지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할아버지가 제일 멋져요. 세상에서 제일 부자였네. 저 안내원 아저씨 얼굴이 빨개진 거 봤죠? 민준의 목소리에는 해맑은 웃음과 함께 할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된 것에 대한 통쾌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민준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작은 미소가 번졌지만 그의 눈빛은 고요했습니다. 그는 민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이제 그는 세상의 편견에 휘둘리지 않고 진정한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그의 복수는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돈으로 산 명예가 아니라 침묵과 행동으로 얻은 존중이었죠. 그들은 미술관 안을 여유롭게 거닐었습니다. 미술관의 화려한 조명 아래 고물상 할아버지 장도연은 비로소 세상의 오만함을 극복한 진정한 명예 후원자로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엔딩. 장도연 할아버지의 통쾌한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라고 여겼던 이가 실은 그들이 가장 갈망하던 예술과 진정한 부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역설적인 진실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거칠애가 아닌 본질적인 가치를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셨죠. 장도연 할아버지의 미소는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편견에 상처받았던 모든 이들을 대신한 조용하고도 숭고한 명예 회복의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장도연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도 통쾌한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